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요양쌤입니다. 합격을 기원하며 오늘도 열공하러 출발! 1. 건강한 노화를 위한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1. 영양보조제에 의존한다. 2. 사회적 관계망을 점차 좁힌다. 3. 지역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다. 4. 수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한다. 5. 만성질환을 민간요법으로 관리한다. 정답은 3번 지역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다. 영양보조제에 의존하는 것은 좋지 않겠죠. 그리고 사회적 관계망은 점차 좁히는 것이 아니라 점차 넓혀가야 되겠고, 또 수직적인 부부관계보다는 수평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만성질환은 민간요법으로 관리하기보다는 운동이나 병원에서 진료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노인의 심리적 특징은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적인 태도나 방법을 고수한다. 새로운 변화를 싫어한다. 매사에 융통성이 없다. 1번 경직성, 2번 의존성, 3번 조심성, 4번 내향성, 5번 애착심. 정답은 1번 경직성입니다. 익숙한 습관적인 태도나 방법을 고수하고 또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고 또 융통성이 없기 때문에 경직성이 맞겠습니다. 3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복지의 원칙은 노인은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노인은 개인의 선호와 변화된 능력에 따라 적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1번 참여의 원칙, 2번 독립의 원칙, 3번 보호의 원칙, 4번 존엄의 원칙, 5번 자아실현의 원칙. 정답은 2번 독립의 원칙입니다.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어르신이 독립적으로 살 수 있겠죠. 이 노인복지의 원칙은 유엔에서 노인을 위한 원칙으로 정한 내용입니다. 4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주야간 보호는 시설급여에 해당한다. 2번 장기요양 등급은 1등급에서 3등급까지이다. 3번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4번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5번 장기요양보험 사업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관장한다. 네,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주야간 보호는 시설급여가 아니라 재가급여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장기요양 등급은 1등급에서 3등급까지가 아니라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까지 있습니다. 3번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은 노인 장기요양 보험이 아니라 국민연금 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답 4번이 맞죠? 장기요양 보험자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번 장기요양 보험 사업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방금 이야기한 우리 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 보험 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5번 노인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장기요양 인정 신청은 본인, 가족만 가능하다. 2번 장기요양 인정 방문조사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실시한다. 3번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 인정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다. 4번 신청자의 심신상태에 따른 최종 등급 판정은 장기요양기관에서 한다. 5번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정답은 5번, 5번이 맞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은 본인 가족만 가능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친족도 가능하고 시청 공무원이나 주민센터 공무원도 대리로 동의서를 받아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있는 방문조사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훈련을 받은 교육을 받은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실시를 합니다. 3번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노인장기 요양 신청 그리고 판정 절차에
전혀 관여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4번 신청자의 심신 상태에 따른 최종 등급 판정은 장기요양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등급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맞겠습니다. 6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세탁, 2번 체위 변경, 3번 편지 대필, 4번 식사 도움, 5번 의사소통 도움. 네, 정답은 1번 세탁이 맞습니다. 2번 체위 변경은 표준 서비스 중에서 신체활동 지원에 해당이 되겠고요. 편지 대필 그리고 의사소통 도움은 정서지원 서비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식사 도움도 역시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됩니다. 이 신체 도움은 취사와 정확히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식사할 때 도움을 드리는 것은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이고 취사는 여기 나와 있는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해당되니까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7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역할은 대상자가 성희롱을 당했을 때 기관장에게 보고함, 학대 의심 사례가 발생했을 때 경찰서에 신고함. 1번 정보 전달자, 2번 옹호자, 3번 관찰자, 4번 동기 유발자, 5번 숙련된 수발자. 정답은 2번 옹호자입니다. 대상자가 성희롱을 당하거나 학대를 받는 것은 사회적 약자가 당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 요양보호사 분들은 옹호자의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옹호자가 맞습니다. 8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시설 대상자의 권리는 노인의 권익 신장을 위한 상담과 구제에 적극적 조치를 취한다. 전화나 면회로 가족과의 유대감을 이루게 한다. 1번 질 높은 생활 서비스를 받을 권리, 2번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4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5번 개인적 견해를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정답은 3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입니다. 어르신에게 우리 대상자에게 상담과 구제에 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어르신의 인권을 생각하면서 존엄한 존재로 대우를 받게 해드려야 합니다. 9번 노인학대의 발생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1. 가족주의 의식 약화, 2. 노인의 의존성 감소, 3. 부양자의 사회적 고립, 4. 부양자의 부양 부담 완화, 5. 노인의 사회적 지지망 확대. 네, 정답은 3번 부양자의 사회적 고립이 될수록 노인학대 발생이 더 일어나게 됩니다.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도움받을 곳이 없을 때 노인학대 발생이 되겠죠. 1번 가족주의 의식이 약화가 아니라 가족주의 의식이 강화될 때 오히려 노인학대가 일어납니다. 강한 가족주의 의식은 학대를 은폐하거나 반복적 발생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강한 가족주의에서는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이를 숨기고 반복되는 것을 묵인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2번 노인의 의존성이 감소가 아니라 증가될 때 노인학대가 일어나고요. 부양자의 부양 부담이 완화가 아니라 증가될 때 노인학대의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노인의 사회적 지지망이 확대가 아니라 지지망이 약화될 때 노인학대 발생이 일어납니다. 10번 의료적으로 불필요한 약물을 강제로 복용시켜서 노인의 신체를 통제하는 노인학대의 유형은 1. 방임, 2. 경제적 학대, 3. 언어적 학대, 4. 유기, 5. 신체적 학대. 정답은 5번 신체적 학대입니다. 불필요한 약물을 강제로 복용시키는 거죠. 그리고 노인의 신체를 통제하는, 약물로 통제하는 노인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가 되겠습니다. 11번 재가 방문 시 대상자의 피부와 머리에 상처가 나고 출혈 흔적이 있는 경우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시설에 보고한다.
2.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한다. 3. 동료 요양보호사와 의논한다. 4. 방문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5. 대상자 자녀에게 말한다. 정답은 2번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한다가 맞습니다. 어르신 댁에, 제가 어르신 댁에 방문했는데 대상자의 피부와 머리에 상처가 있고 이것을 출혈이 났다면 혹시 노인학대로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양보호 선생님들은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노인학대가 일어나면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2번 요양보호사가 고용기관으로부터 업무상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처 방법은 1. 고용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묵인한다. 2.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한다. 3. 대상자의 가족에게 해결해 달라고 요청한다.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구제 방법을 알아본다. 5.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법적 처리 방안을 알아본다. 정답은 2번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합니다. 요양보호사가 고용기관으로부터 그러니까 일하고 있는 요양원이든 방문요양센터로부터 업무상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 장기요양요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상담과 구제와 취업 알선까지 해주는 이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으시고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3번 다음에서 침해된 요양보호사의 권리는 기관장, 우리 기관은 인력이 부족해서 점심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요양보호사, 네, 어쩔 수 없죠. 1. 노동에 관한 권리, 2. 정보 보호에 관한 권리, 3. 교육에 관한 권리, 4. 문화에 관한 권리, 5. 주거 환경에 관한 권리. 정답은 1번 노동에 관한 권리. 노동에 관한 권리를 침해를 받았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취업을 하셔서 일하실 때 점심시간은 우리 근로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휴식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휴식 시간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 노동에 관한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4번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로 옳은 것은 1. 기관장의 지시는 선택하여 따른다. 2. 대상자의 중요한 사적 정보는 외부 기관과 공유한다. 3. 요양보호사와 대상자가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한다. 4. 대상자의 질병 악화가 판단될 때에는 병원에 입원시킨다. 5. 법적인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신체 접촉은 하지 않는다. 정답은 3번. 요양보호사와 대상자가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우리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서 수직적인 관계는 아닙니다. 우리 요양보호 선생님과 대상자는 대등한 관계임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기관장의 지시는 선택하여 따르는 것이 아니라 기관장의 지시는 잘 따르셔야 되겠죠. 그리고 대상자의 중요한 사적 정보는 외부 기관과 공유하시면 안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대상자의 사적 정보는 보호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질병 악화가 판단될 때에는 본인이 절대로 판단하시면 안 되고 모든 상황은 기관장, 시설장에게 보고하셔야 합니다. 법적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신체 접촉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지라든지 제공 기록지에 잘 기록을 하시고 또 보고를 잘 하시면서 업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15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동료 요양보호사가 개인적인 용무가 있을 때마다 서비스를 대신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한다. 1. 고민해 보겠다고 하며 대답을 피한다. 2. 직업윤리에 위배된다며 거절한다. 3. 다른 동료 요양보호사를 연결해 준다. 4.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별도의 수고비를 받고 제공한다. 5. 개인 용무가 있을 때마다 서로의 부탁을 들어주고자 한다. 정답은 2번 직업윤리에 위배된다며 거절하는 게 맞습니다.
동료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대신 해달라고 해도 우리가 계약된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청하는 것은 안 된다고 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16번 수근관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1. 주먹을 쥐면 팔과 어깨가 저림 2. 팔을 돌리면 어깨 통증이 있음 3. 팔을 들고 내릴 때 팔꿈치에 통증이 있음 4. 팔을 펴고 손목을 손등 쪽으로 젖힐 때 팔꿈치 안쪽이 저림 5. 손목을 구부려 양쪽 손등을 맞대고 밀 때 손가락과 손바닥이 저림. 정답은 5번이 맞습니다. 수근관 증후군은 여기 5번처럼 손목을 구부려 양쪽 손등을 맞대고 밀 때 약 1분 정도 이렇게 밀어보면 손가락과 손바닥이 저리게 됩니다. 손가락은 엄지, 검지, 중지 이렇게 세 군데에 저림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수근관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17번 요양보호사의 감염 예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서비스 제공 시 멸균 장갑을 착용한다. 2. 분비물 접촉 후에는 휴지로 손을 닦는다. 3. 주기적으로 스테로이드 약물을 복용한다. 4. 감염 증상이 나타나면 예방접종을 한다. 5. 임신한 경우 수두, 풍진 감염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번 서비스 제공 시 멸균 장갑을 착용한다. 굳이 멸균 장갑까지는 착용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분비물을 접촉한 후에는 휴지로 손을 닦는 것이 아니라 물로 손을 깨끗이 닦아야 되겠습니다. 주기적으로 스테로이드제 약물을 복용하면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감염 증상이 나타난다면 예방접종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중단하셔야 합니다. 18번 노인성 질환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재발이 빈번하고 경과가 짧다. 2.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이 잘 유지된다. 3. 신체 기능 이상으로만 나타나는 질병이 드물다. 4. 하나의 질병에 걸리면 다른 질병을 동반하기 쉽다. 5. 약물의 배설이 빨라 약물에 대한 반응이 둔감하다. 정답은 4번입니다. 하나의 질병이 걸리면 다른 질병을 동반하기가 쉽습니다. 1번 재발이 빈번하는 것은 맞는데요. 경과가 짧은 것이 아니라 경과가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이 잘 유지되지 않죠. 그리고 신체 기능 이상으로만 나타나는 질병이 굉장히 드문 게 아니라 굉장히 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욕부진이나 전신허약 이런 것도 주의 깊게 잘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약물의 배설이 빠른 것이 아니라 약물의 배설이 굉장히 저하돼서 약물 성분이 신체에 오래 남아서 중독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에 대한 반응이 둔감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민감합니다. 19번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위액 분비 증가 2. 간의 약물 대사 증가 3. 직장벽의 탄력성 감소 4. 구강 건조증 감소 5. 췌장의 소화효소 분비 증가 정답은 2번 직장벽의 탄력성 감소가 되겠습니다. 위액 분비가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위액 분비가 잘 안 되죠. 간의 약물 대사도 감소가 되고 구강 건조가 더 심해지죠. 그리고 췌장의 소화효소 분비도 떨어지게 됩니다. 20번 위염으로 명치 부위의 통증과 구토 증상이 있을 때 도움이 되는 방법은 1. 하복부를 마사지한다. 2. 차가운 음료를 마신다. 3. 처방받은 제산제 복용을 중단한다. 4. 양손으로 상복부를 밀어 올린다. 5. 하루 정도 금식하여 위의 부담을 덜어준다. 정답은 5번 하루 정도 금식해서 위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위염 증상에 도움을 주는 방법입니다. 차가운 음료를 마시는 것은 오히려 위에 부담을 주겠죠. 그리고 제산제 복용은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복용을 하셔야 합니다. 21번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심박동수 증가 2.
2. 심근의 탄력성 감소, 3. 심근의 두께 감소, 4. 최대 심박 출량 증가, 5. 말초로부터 심장으로의 혈액순환 증가. 네, 옳은 것은 2번 심근의 탄력성 감소입니다. 심박 동수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떨어지겠고, 심근의 두께가 오히려 하는 것이 아니라 두꺼워지죠. 그래서 근육이 두꺼워져서 탄력성이 떨어집니다. 최대 심박 출량도 증가가 아니라 감소되겠고, 말초로부터 심장으로의 혈액순환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잘 못 가죠. 그래서 감소가 됩니다. 21번 혈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포화 지방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여 혈압을 조절한다. 2. 혈압은 정신적인 긴장, 감정, 계절에 따라 다르다. 3. 수축기 혈압은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왔을 때의 압력이다. 4. 고혈압이 조절되면 약물 복용을 중단하고 운동을 시작한다. 5. 대부분의 고혈압은 원인 질병이 치료되면 혈압도 정상화된다. 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혈압은 정신적인 긴장, 감정, 계절, 신체 상태에 따라서 혈압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1번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지방식의 음식을 섭취하셔야 되고요. 수축기 혈압이라는 것은 심장이 혈액을 내보낼 때의 압력입니다. 그리고 혈압이 조절돼도 약물 복용을 중단하면 안 되고 혈압약은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고혈압은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압이 정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23번 수분 섭취 제한이 필요한 대상자는 1. 폐렴 대상자, 2. 당뇨병 대상자, 3. 요실금 대상자, 4. 신부전 대상자, 5. 기관지염 대상자. 네, 정답은 4번 신부전 대상자입니다. 신부전은 심장 수축력이 저하돼서 신체 조직에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혈액을 내보내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염분, 수분, 고지방,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을 섭취를 제한해야 되는 그런 병입니다. 24번 어깨와 무릎에 만성 통증이 있는 퇴행성 관절염 대상자의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1. 침상에서 안정을 취한다. 2. 통증 부위 관절을 많이 움직이게 한다. 3. 통증을 느낄 때 얕고 빠른 호흡을 하게 한다. 규칙적으로 수영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한다. 5. 근육 긴장 완화를 위해 반복적인 자세를 취하게 한다. 네, 정답은 4번. 규칙적으로 수영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한다입니다. 어깨와 무릎에 만성 통증이 있다면 만성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 관절염에 무리가 되지 않도록 수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상에서 안정을 취하는 것은 초기 질환이 있을 때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겠고요. 관절을 많이 움직이게 되면 오히려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통증을 느낄 때는 얕고 빠른 호흡이 아니라 깊고 천천히 호흡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5번 대상자의 비타민 D 생성에 도움이 되는 방법은 1. 금연한다. 2. 칼슘을 섭취한다. 3. 햇볕을 쬐인다. 4. 염분 섭취를 줄인다. 5. 체중 부하 운동을 한다. 정답은 3번 햇볕을 쬐인다 입니다. 비타민 D 생성에 도움을 되는 것은 햇볕을 쏘이는 거고요.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팔이나 다리 등에 햇볕을 쏘이면 비타민 D 생성에 도움이 됩니다. 26번 요실금 대상자에게 수분 섭취를 권장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1. 혈액의 점도를 높이기 위해 2. 전신 부종을 예방하기 위해 3. 말초 저항을 증가시키기 위해 4.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5. 노폐물 배출과 방광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네, 정답은 5번. 노폐물 배출과 방광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수분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27번 다음 중 욕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는 1. 취침 시 자주 뒤척인다. 2. 정상 체중을 유지하고 있다. 3. 낮잠 시간이 점차 줄고 있다. 4. 변비가 있어 물을 많이 마신다. 5. 영양 부족으로 근육이 많이 위축되어 있다. 네, 정답은 5번. 영양 부족으로 근육이 많이 위축되어 있을 때 욕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부와 뼈 사이의 완충지대가 감소하기 때문에 욕창이 발생하는데요. 근육이 많이 위축되어 있을 때는 그런 완충지대가 감소하기 때문에 욕창이 많이 발생합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욕창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아주 좋은 예방 방법이 되겠습니다. 28번 대상자의 피부계 변화가 다음과 같을 때 보고해야 하는 상황은 1. 눈가에 주름이 생겼다. 2. 머리카락이 가늘어졌다. 3. 손등에 노인성 반점이 생겼다. 4. 피부에 발적과 가려움증이 있다. 5. 얼굴 피부의 탄력성이 떨어졌다. 네, 정답은 4번. 피부에 발적과 가려움증이 있다면 이것은 바로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1번, 2번, 3번, 그리고 5번은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특별히 보고해야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29번 대상포진이 발병할 위험성이 가장 높은 대상자는 1. 항암 치료를 받는 대상자 2. 술과 담배를 즐기는 대상자 3. 에스트로겐을 복용 중인 대상자 4. 폐경으로 갱년기 증상이 있는 대상자 5. 노화로 성호르몬 분비가 감소한 대상자. 네, 정답은 1번 항암 치료를 받는 대상자입니다.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발병하는 질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받게 되면 아무래도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상포진이 발병할 위험성이 높습니다. 고령이거나 백혈병이 있거나 항암 치료를 받거나 이런 경우에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30번 안압의 상승으로 인해 시신경이 손상되어 시력이 점차적으로 약해지며 안구에 통증이 동반되는 질환은 1. 결막염 2. 녹내장 3. 백내장 4. 황반변성 5. 망막박리. 네, 정답은 2번 녹내장입니다. 녹내장은 안압이 상승이 되면서 시신경이 손상되고 그로 인해서 시력이 점차적으로 약해집니다. 그리고 증상이 안구에 통증이 있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시야도 좁아지고 또 두통이나 구역질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내장이 있을 경우에는 목이 편안한 복장을 입으시거나 또 안압을 높이는 물구나무 서기, 윗몸 일으키기 이런 운동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고개 숙인 자세로 장시간 독서를 하거나 작업하거나 이런 동작도 녹내장에 좋지 않은 그런 자세가 되겠습니다. 31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질병은 주의력 저하와 인지기능 장애가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 급격히 발생함, 증상의 호전과 악화가 반복됨, 대체로 회복됨. 1. 선망 2. 파킨슨병 3. 척추 손상 4. 추간판 탈출 5. 알츠하이머병. 네, 정답은 선망입니다. 선망과 치매를 많이 혼동할 수 있는데요. 선망은 이렇게 급격히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치매는 서서히 발생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망은 굉장히 급성 질환입니다. 하지만 치매는 만성 질환이고요. 대부분 선망은 대체로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치매는 대부분 만성으로 계속 진행이 되죠. 그리고 선망은 초기에 사람을 못 알아보지만 치매는 나중에 사람을 못 알아보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망은 대부분 호전과 악화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질병입니다.
32번 요양보호사의 업무 보고가 중요한 이유는 1. 미납된 장기요양보험료를 청구하기 위해 2. 대상자 가족의 부양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3. 요양보호사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4. 기관의 이윤 증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5. 사고에 대한 신속한 반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요양보호 업무를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사고가 날 수도 있죠. 사고가 났을 때 신속하게 업무 보고를 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 보고가 중요합니다. 33번 장기요양기관 사례관리 과정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단계로 옳은 것은 접수 및 초기 단계, 괄호, 사례회의, 급여 제공 계획서 작성 및 공단 통보,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1번 욕구 사정, 2번 서비스 제공 계약, 3번 사후관리 계획 수립, 4번 급여 제공 내용 통보, 5번 서비스 만족도 평가. 괄호 안에 들어갈 과정은 1번 욕구 사정입니다.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사례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사례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이 사례를 관리할 대상자의 접수를 하고 초기 면접을 진행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어르신이 어떤 욕구가 있는지, 어르신의 질병이라든가 어르신의 식습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족관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의 어르신의 욕구를 알아보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욕구 사정이라고 하고요. 그런 이후에 욕구 사정을 한 내용을 토대로 장기요양기관에서 사례 회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사례 관리 내용과 결과와 욕구 사정한 내용을 토대로 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서를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통보한 이후에 이 계획된 계획서, 작성한 계획서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서비스가 잘 제공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욕구 사정이 되겠습니다. 34번 다음에 해당하는 임종 적응 단계는 자신의 병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음, 진단이 틀렸다는 생각으로 여러 병원을 다니며 진료를 받음. 1. 부정, 2. 분노, 3. 타협, 4. 우울, 5. 수용. 네, 정답은 부정입니다. 임종의 적응 단계는 여기에 있는 임종의 적응 단계는 총 5가지입니다. 이 5가지 단계가 순서대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맨 처음에는 자신의 병을 인식하면서도 이거를 사실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단이 잘못됐다 그러면서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진료를 받으면서 부정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렸나,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쁘게 사는 사람들은 안 걸리고 내가 이런 병에 걸렸나 하면서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타협의 단계로 가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뭐 한 달까지만 살게 해준다던가 아니면 뭐 내가 착한 일을 할 테니 더 살게 해달라고 하던가 이런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후에는 절망에 빠지면서 우울의 단계가 들어가고요. 마지막에는 내가 이렇게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을 나중에는 받아들이게 되는 수용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임종의 5가지 단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35번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미성년자도 직접 작성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2.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말기 환자만 작성한다. 3. 의향서를 작성할 때는 보호자인 자녀의 동의가 필요하다. 4. 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요양보호사가 대리로 작성할 수 있다. 5.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의향서 작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여기 지금 1번부터 4번까지 내용은 모두 내용이 틀렸고요.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본인이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을 하게 되면 여기 국립 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 의향서를 작성하고 등록하게 되는데요. 등록 이후에라도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6번 치매 대상자가 열이 나는데도 목욕을 하겠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반신욕을 하게 한다. 2. 해열제를 먹인 후 목욕을 시킨다. 3. 시원한 물로 물놀이를 하게 한다. 4.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준다. 5. 고열의 위험성을 자세히 설명해준다. 정답은 4번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열이 날 때는 목욕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열 날 때는 목욕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신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는 방법으로 목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7번 기저귀를 착용하고 있는 대상자가 기저귀 안으로 손을 자주 넣을 때 대처 방안은 1. 손을 넣지 않도록 기저귀를 단단히 조여준다. 2. 음부에 습진, 발진 등 이상이 있는지 확인한다. 3. 위아래가 붙어있는 옷으로 갈아입힌다. 4. 손을 넣을 때마다 주의를 준다. 5. 바지를 벗겨 시원하게 해준다. 정답은 2번 음부에 습진, 발진 등 이상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기저귀를 착용하고 있을 때 대상자가 자꾸 손을 기저귀 안으로 넣는다면 혹시나 음부에 습진이나 발진 등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저귀를 단단히 조여주거나 위아래가 붙어있는 옷으로 갈아입히는 것은 좋지 않겠습니다. 38번 고혈압 대상자의 알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큰 알약은 작게 쪼개어 나누어 준다. 2. 처방약과 비처방약을 섞어 한 번에 준다. 3. 금식인 경우 복용 중인 혈압약을 건너뛴다. 4. 삼키기 쉽게 가루로 만들어 물에 섞어준다. 5. 약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면 입안에 직접 넣어준다. 정답은 5번이 맞습니다. 알약은 이렇게 쪼개어 주면 안 되고요. 반으로 나눌 수 있게 분할선이 있는 이렇게 알약일 경우에 분할선이 있는 약만 쪼개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방약과 비처방약을 함께 섞어주면 안 되고 금식 중에라도 혈압약은 건너뛰면 안 됩니다. 매일 복용약을 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루로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39번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보다 눈높이를 낮추고 이야기한다. 2. 팔짱을 끼고 머리를 끄덕이며 이야기한다. 3. 대상자보다 반걸음 뒤에서 이야기한다. 4.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지 않고 적절하게 움직여가며 이야기한다. 5.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좌우 방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야기한다.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대상자보다 눈높이를 낮추면 안 되겠죠. 눈높이는 똑같이 대상자와 요양보호사가 같은 눈높이로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요. 팔짱을 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보다 반걸음 뒤에서 하시면 안 되고 약간 대상자를 향해서 앞으로 기울인 자세로 이야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중심이 아니라 대상자 중심으로 좌우 방향 설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40번 식사를 도울 때 살해 예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상체를 뒤로 젖히고 앉게 한 후 먹게 한다. 2. 국물이나 물 등으로 목을 죽이고 먹게 한다. 3. 식사 중 숨쉬기 어려워하면 물을 제공한다. 4. 음식을 반쯤 삼켰을 때 다음 음식을 넣어준다. 5. 음식을 먹는 중에 수시로 다 먹었는지 물어본다. 정답은 2번 국물이나 물 등으로 목을 축이고 먹게 한다가 살해 예방 방법입니다. 상체를 뒤로 젖히면 오히려 더 살해가 들기 때문에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고개를 약간 이렇게 숙인 상태에서 먹게 합니다. 그리고 식사 중 숨쉬기 어려워하면 물을 제공하면 오히려 더 안 되겠고요. 이럴 경우에는 바로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음식을 반쯤 삼켰을 때 다음 음식을 넣어주면 안 되고 음식을 다 삼킨 거를 확인한 후에 다음 음식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는 중에 수시로 다 먹었는지 물어보면 오히려 대답하다가 사례가 들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맞습니다. 41번 연하곤란이 있는 대상자의 경관 영양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비위관이 빠지지 않도록 반창고로 고정한다. 2. 구토를 하면 잠시 중단한 후 다시 주입한다. 3. 영양액을 체온보다 낮은 온도로 준비한다. 4. 청색증이 나타나면 영양액 주입 속도를 늦춘다. 5. 주입 중 영양액이 역류되면 비위관을 제거한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비위관이 빠지지 않도록 처음부터 반창고로 잘 고정을 한 후에 식사를 도와야 되고요. 여기 구토를 하거나 청색증이 있거나 아니면 영양액이 역류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모두 다 영양액을 잠그셔야 됩니다. 잠그고 바로 시설장에게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주입한다거나 속도를 늦춰서 다시 주거나 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비위관을 제거하는 것도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하시면 안 되는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네, 꼭 이거는 우리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리고 영양액은 체온보다 낮은 온도가 아니라 네, 같은 온도로, 체온과 같은 온도로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42번 정맥 주사를 맞고 있는 대상자가 주사 부위가 계속 아프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주사 바늘을 제거한다. 2. 수액 조절기를 잠근다. 3. 주사 맞는 팔을 심장보다 높게 한다. 4. 주입 속도를 조절하여 빨리 들어가게 한다. 5. 부어오른 부위를 알코올 솜으로 눌러준다. 정답은 2번 수액 조절기를 잠근다가 맞습니다. 주사 부위가 계속 아픈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일단 잠그고 네, 시설장이나 뭐 간호사나에게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요양보호사가 주사바늘을 제거하거나 이런 것들은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리고 주사 맞는 팔은 네, 심장보다 높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심장보다 낮게 해주셔야 되고요. 부어오른 부위는 알코올 솜으로 눌러주면 오히려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 네, 간호사나 시설 책임자에게,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43번 휠체어로 이동하여 화장실을 사용하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대상자의 오른쪽에 휠체어를 놓고 옮긴다. 2. 휠체어 의자 끝에 대상자를 걸터 앉힌 후 이동한다. 3. 휠체어 잠금 장치를 풀고 발 받침대를 접은 후 변기로 옮긴다. 4. 대상자의 겨드랑이를 감싸 일으킨 후 몸을 회전시켜 변기에 앉힌다. 5. 배설 중에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화장실 문을 열어둔다.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 일단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입니다. 편마비 대상자일 때 어떻게 휠체어로 이동하여 화장실을 사용하는지 보겠습니다. 대상자의 오른쪽에 휠체어를 놓고 옮기면 오른쪽이 편마비인데 안 되겠죠. 건강한 쪽으로 휠체어를 놓고 옮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휠체어 끝에 휠체어 의자 끝에 걸터 앉게 하면 굉장히 위험한 행위이죠. 그래서 휠체어 안쪽까지 깊숙하게 앉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잠금 장치를 풀고 발 받침대를 접은 후 변기로 옮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은 잠금 장치를 풀면 오히려 휠체어가 움직이기 때문에 위험하겠죠. 그래서 잠금 장치는 꼭 잠그셔야 됩니다. 그리고 배설 중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화장실 문을 열어두는 것은 오히려 화장실 문을 열어두면 배설을 하실 때 수치심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 문을 열어두는 것은 우리 대상자에게 여쭤보고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네, 문은 닫아서 배설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중간에 배설 중에 배설을 잘하고 계신지 문제가 없는지 밖에서 확인은 물어보시고 확인은 할 필요가 있습니다. 44번 침대에 누워 지내는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복부를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한다. 2. 배변 후 물휴지로 닦고 바로 옷을 입힌다.
3. 침상 발치를 올려 배변하기 쉬운 자세가 되게 한다. 4. 찬 수건으로 항문 주위를 닦아주어 변이를 자극한다. 5. 변이를 호소하면 한두 번 참게 한 후 변기를 데워준다. 정답은 1번이 맞습니다. 침상에 있는 대상자를 배설을 도와드릴 때는 이렇게 침상 배설을 도울 때는 마사지를 해주시는데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배변 후에 물휴지로 닦고 바로 옷을 입히게 되면 엉덩이에 둔부에 습기가 남아 있을 수 있어서 오히려 피부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침상 발치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침상 머리를 올려주어서 배변하기 쉬운 자세를 되게 해주셔야 되고요. 찬수건은 오히려 변이를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에 그 항문 주위에 찬수건을 대게 되면 근육이 놀라게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변이가 자극되는 것이 아니라 자극이 안 됩니다. 그리고 변이를 호소하면 한두 번 참게 한 후에 변기를 데워주시는 게 아니라 변이를 호소하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변기를 데워서 침상 배설을 도와주셔야 합니다. 45번 간이변기를 사용하여 침상에서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둔부 아래에 방수포를 깐다. 2. 조용한 환경에서 배설할 수 있게 한다. 3. 배변이 끝나면 침대 머리를 높여준다. 4. 변기를 침대 난간과 30에서 40도가 되게 붙인다. 5. 대상자가 협조할 수 있으면 옆으로 돌려 눕혀 변기를 데워준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간이변기라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간이변기, 이동변기와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혼돈하시면 안 되고요. 간이변기가 되겠습니다. 간이변기는 침상에서 배설을 볼 수 있는 변기이기 때문에 방수포를 깔아서 침상이 젖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배설할 때 우리 방금 44번 문제에서도 봤지만 조용한 환경일 경우에는 배변할 때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배변할 때 소리가 나기 때문에 조용한 환경보다는 TV를 튼다거나 음악을 틀어서 배설하는 소리가 묻힐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배변이 끝나면 침대 머리를 높여주시는 게 아니라 배변하기 전에 침대 머리를 높여줍니다. 그리고 변기를 침대 난간과 30에서 40도가 되게 붙이는 것은 간이변기가 아니라 이동변기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상자가 협조할 수 없을 때 옆으로 돌려 눕혀서 변기를 데워주시면 됩니다. 46번 이동변기를 사용하여 배변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배변하는 동안 계속 말을 건다. 2. 이동변기에 앉혀 양쪽 발을 들게 한다. 3. 이동변기를 침대보다 높게 두어 대상자의 이동을 편하게 한다. 4. 밖에서 기다려 주길 원하면 문 밖에서 대상자의 상태를 살핀다. 5. 대상자 손에 변이 묻어 있으면 손 소독제로 닦아준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아까 45번 문제에서는 우리 간이변기를 봤고요. 지금은 이동변기입니다. 이동변기, 간이변기와 이동변기 꼭 구분하실 수 있어야 하고요. 이동변기는 침대보다 높게 두게 되면 앉을 때 어렵겠죠. 그래서 침대와 이동변기는 같은 높이로 두어서 이동을 편리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배변하는 동안 계속 말을 걸게 되면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편안하게 배변하실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동변기를 앉힌 후에 양쪽 발을 들게 만약에 한다면 자세가 불안하겠죠. 그래서 양쪽 발은 바닥에 정확하게 두 발이 닿을 수 있도록 위치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배변 후에 손에 만약에 변이 묻어 있다면 손소독제보다는 비누와 물로 깨끗하게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47번 대상자가 몇 번 실금했다고 해서 기저귀를 바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1. 냄새가 나기 때문에 2. 기저귀에 너무 의존하기 때문에 3. 기저귀 사용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4. 움직임의 제한으로 욕창이 발생하기 때문에 5. 비뇨기계 감염으로 통증을 호소하기 때문에
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몇 번 실금을 했다고 해서 바로 기저귀를 채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기저귀를 채우게 되면 이제 계속 이제 내가 기저귀를 찼으니까 실금에도 별 문제가 없겠지라고 기저귀에 의존하기 때문에 몇 번 실금했다고 해서 바로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48번 침상에서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저녁 식사 후에 감긴다. 2. 두피에 염증이 있으면 두피 보호제를 바른다. 3. 두피에 샴푸를 묻혀 손톱 끝으로 마사지한다. 4. 감긴 후 머리에 남아있는 물기는 자연 건조되게 한다. 5. 어깨 밑까지 깔아둔 방수포 위에 수건을 깔아 어깨를 감싼다. 네, 정답은 5번이 맞습니다. 침상에서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입니다. 일단은 침상에서 머리를 감기기 때문에 어깨 밑까지 방수포를 깔아 두시고 그 방수포 위에 수건을 깔아서 어깨를 감싸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젖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머리를 감길 때는 식사 전, 후 이럴 때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두피에 염증이 있다 이럴 때 유황보호사가 임의로 두피보호제 같은 그러한 약물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우리 약 사용은 유황보호사의 업무가 아니고요. 또 두피에 샴푸를 묻혀서 손톱 끝으로 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손톱 끝이 아니라 손끝으로 마사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감긴 후에 머리에 남아있는 물기는 자연 건조하게 되면 자연 건조할 동안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물기는 바로 드라이기를 사용해서 건조해 주셔야 됩니다. 49번 대상자의 머리 손질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모발 끝에서 두피 쪽으로 빗는다. 2. 엎드린 자세를 취하게 한 후 머리를 빗는다. 3. 요양보호사 취향대로 머리 모양을 손질한다. 4. 두피에 염증이 발견되면 즉시 연고를 발라준다. 5. 머리카락이 엉켜 있으면 물을 적신 후 빗는다. 네, 정답은 5번. 머리카락이 엉켜 있으면 물로 적신 후에 빗으면 됩니다. 모발 끝에서 두피 쪽으로 머리를 빗는 것이 아니라 두피에서 모발 쪽으로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엎드린 자세에서 머리를 빗으면 안 되겠죠. 네, 똑바로 앉은 자세에서 머리를 빗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황보호사 취향이 아니라 우리 대상자의 취향에 따라서 머리 손질은 해주셔야 되고 앞에서 나와 있듯이 두피에 염증이 있다면 연고라든가 보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약물 사용이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하시면 안 됩니다. 50번 대상자의 발이 청결하도록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허벅지에서 발끝 쪽으로 씻긴다. 2.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근 후 이물질을 제거한다. 3. 각질이 생기지 않도록 피부를 건조하게 한다. 4. 발톱 주위에 염증이 있으면 소독 후에 씻긴다. 5. 발톱이 살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지 않게 둥글게 자른다. 정답은 2번.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근 후 이물질을 제거한다가 맞는 답입니다. 허벅지에서 발끝이 아니라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말초신경에서 안쪽으로 씻기는 게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각질이 생기지 않도록 오히려 피부를 건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건조하지 않도록 촉촉하게 피부를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발톱 주위에 염증이 있다면 소독하는 것은 다 이 부분도 간호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염증이 있다면 바로 간호사나 아니면 시설 책임자, 시설장에게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발톱은 둥글게 자르는 것이 아니라 각지게 이렇게 잘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둥글게 자르는 것은 손톱은 둥글게 자르는 게 맞습니다. 51번 대상자의 손발톱 깎는 모양으로 옳은 것은 여기 보시면 우리 방금 앞에서도 발톱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나와 있는데요. 정답은 여기 손톱은 둥글게
발톱은 이렇게 각지게 잘라주시는 게 좋은 모양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손톱은 둥글게, 발톱은 이렇게 사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52번 여성 대상자를 침상에서 목욕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어깨에서 손목 쪽으로 닦는다. 2. 유방은 위에서 아래로 닦는다.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닦는다. 4. 회음부는 요도, 질, 항문순으로 닦는다. 5. 옆으로 눕혀 둔부에서 목 뒤쪽으로 닦는다. 네,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 회음부는 요도, 질, 항문순으로 닦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하게 되면 대장균 문제라든가 청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 순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3번 목욕이나 샤워를 할 수 없는 대상자의 회음부 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소독제로 손을 닦은 후 멸균 장갑을 착용한다. 2.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펴고 다리를 벌리게 한다. 목욕 담요를 마른 목골로 펴서 몸과 다리를 덮는다. 4. 차가운 물을 음부에 끼얹은 다음 비누로 닦는다. 5. 회음부에 악취나 분비물이 있으면 소독해준다. 네, 정답은 3번. 목욕 담요를 마른 목골로 펴서 몸과 다리를 덮는다가 맞습니다. 앞에서도 이제 회음부 청결 목욕 부분 나왔었는데요. 이제 이 부분은 회음부 청결을 돕는 방법입니다. 회음부는 이제 비누, 이렇게 비누로 닦으면 되고 굳이 이렇게 멸균 장갑까지 착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펴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구부려서 무릎을 접어서 다리를 벌리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가운 물을 음부에 끼얹으면 아까 배설에도 나와 있듯이 따뜻한 물을 끼얹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차가운 물을 하게 되면 근육이 수축하기 때문에 긴장하기 때문에 오히려 좋지 않고요. 그리고 회음부에서 악취나 어떤 분비물이 있다면 이 부분도 우리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소독하시면 안 되고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들 많이 힘드시죠? 네, 조금만 더 힘내시고 또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54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통 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팔, 몸통, 회음부, 다리 순으로 닦는다. 2. 식사 직전에 목욕을 시켜 식욕을 돋운다. 3. 불편한 쪽 손으로 안전손잡이를 잡게 한다. 4. 대상자의 등을 욕조 안쪽 벽에 대고 앉게 한다. 5. 요양보호사의 발끝으로 물의 온도를 확인한다. 네,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 대상자의 등을 욕조 안쪽 벽에 대고 앉게 해야 합니다. 부력으로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등을 대고 앉게 하시면 맞습니다. 목욕의 순서는 다리, 그 다음에 팔, 몸통 순으로 해서 끝에서부터 몸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식사 전후로는 목욕을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편한 쪽 손은 잡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건강한 쪽 손으로 안전손잡이를 잡게 하시고 요양보호사의 발끝이 아니라 손등으로 온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5번 침대에 누워있는 편마비 대상자의 앞이 벌어진 단추 있는 상의를 입히는 순서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편마비 대상자이고 문제가 그 다음에 앞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단추가 있는 상의를 입히는 순서입니다. 앞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문제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앞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상의의 소매 끝에서 어깨선까지 옷을 손에다가 쥐어 모아서 쥡니다. 그런 다음 마비된 쪽 손을 먼저 상의를 입힐 때는 마비된 쪽 먼저 입히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마비된 쪽 손을 잡고 상의를 어깨 위까지 입힙니다. 그런 다음에 건강한 쪽도 이제 입혀야 되기 때문에 건강한 쪽으로 몸을 돌려서 옆으로 눕게 합니다. 그리고 입어야 될 건강한 쪽 들어가야 될 손 쪽에 있는 소매 부분을 잘 계단식으로 접어 놓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마비된 쪽으로 돌려 눕히게 된 후에
건강한 쪽 손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상의를 평평하게 침대 위에 펼치게 됩니다. 그런 다음 마지막에 건강한 쪽 손을 잡아서 넣을 수 있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비된 쪽 손을 먼저 넣는다. 그리고 건강한 쪽을 나중에 넣는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56번 정맥 주사를 맞고 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수액병은 대상자의 심장보다 낮게 위치하게 한다. 2. 주사바늘이 제거된 부위는 알코올 솜으로 문질러 준다. 3. 상의를 갈아입힐 때는 왼쪽 팔, 수액, 오른쪽 팔 순으로 입힌다. 4. 정맥 주사 부위가 수액 주입 속도가 느려지면 주사바늘을 빼준다. 주입 속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조절기를 대상자 오른쪽에 둔다. 네, 정답은 3번. 네, 상의를 갈아입힐 때는 왼쪽 팔, 수액, 오른쪽 팔, 순으로 입히게 됩니다. 앞전에도 편마비가 있는 분들은 상의를 입힐 때는 마비 있는 쪽, 그런 다음에 건강한 쪽 순으로 입히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액을 맞고 있기 때문에 수액병을 넣고 그 다음에 건강한 쪽 순으로 입히시면 되겠습니다. 수액병은 이 대상자의 심장보다 낮게 위치하면 안 되겠고요. 오히려 심장보다 높게 위치해 주셔야 되고요. 주사바늘이 제거된 부위는 알코올 솜으로 문지르시면 멍이 들겠죠. 그래서 눌러만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사바늘을 빼거나 이런 부분들은 의료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는 하시면 안 되는 업무이고요. 주입 속도, 이렇게 속도 조절기 이런 것도 한 대상자가 만지지 않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57번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체위 변경 시 요양보호사의 신체 보호를 위한 올바른 방법은 1. 두 발을 모으고 서서 균형성을 높인다. 2. 대상자와 거리를 충분히 두어 요통을 예방한다. 3. 무릎을 펴고 중심을 높여서 골반을 안정시킨다. 4. 허리를 굽혀서 등 근육의 피로를 줄인다. 5. 다리와 몸통의 큰 근육을 사용하여 척추의 안정성을 높인다. 네, 정답은 5번이 맞습니다. 두 발을 모아 서게 되면 균형이 오히려 맞지 않겠죠. 그래서 두 발은 모으는 것이 아니라 벌려 서서 균형성을 높이면 되고요. 대상자와 거리는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거리를 두시면 안 되고 최대한 대상자와 가까이 하셔서 요통을 예방하시고요. 무릎을 펴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굽혀서 이 중심을 낮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굽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무릎을 굽혀서 중심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58번 대상자가 침대 아래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 있을 때 위쪽으로 이동시키는 순서는 정답은 5번 라, 다, 나, 가가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대상자가 침상에서 이렇게 밑으로 미끄러져 내려와 있죠. 이랬을 때 위쪽으로 이동시키는 순서인데요. 먼저 침상이 올려져 있기 때문에 침대를 위로 대상자를 침상 위로 올리려면 매트를 일단 침대를 수평으로 평평하게 눕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대상자의 무릎을 세워서 발바닥이 침대에 닿게 합니다. 그런 다음 대상자가 한쪽이라도 쓸 수 있다면 한쪽 팔로 건강한 팔로 침상 머리 위를 잡고 같이 올리면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혼자 움직일 수가 없는 분이어서 두 사람이 이렇게 대상자를 옮기는 상황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상 양편에 한 사람씩 서서 한쪽 팔은 어깨와 등 그리고 한쪽 팔은 다른 팔은 둔부와 대퇴를 지지해서 위로 옮기게 됩니다. 그런 다음 다 옮기면 베개와 쿠션을 정리를 하고 침대 난간을 다시 맨 처음처럼 이렇게 올려주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59번 다음 그림과 같은 방법으로 휠체어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은 1. 평평한 길을 갈 때, 오르막길을 갈 때 2. 경사로를 올라갈 때, 내리막길을 갈 때 3. 엘리베이터를 탈 때, 문턱을 지나갈 때 4.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도로턱을 오를 때 5. 미끄러운 길을 갈 때,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 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앞바퀴를 위로
네, 들어 올렸습니다. 이렇게 앞바퀴를 들어 올릴 때는 울퉁불퉁한 길을 가거나 도로턱을 오를 때 앞바퀴를 들어서 오르게 되고요.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앞바퀴와 뒷바퀴를 나란히 해서 가게 되면 그 진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느껴지고 또 앞으로 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앞바퀴를 들어서 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60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바닥으로 이동시키는 순서는 네, 정답은 3번 가나라마다가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른쪽 편마비입니다. 편마비 대상자를 바닥으로 휠체어에 앉아 있는 분을 바닥으로 이동시키는 순서입니다. 먼저 바닥으로 이동할 거다라고 대상자에게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한 후에 휠체어에 앉아 있기 때문에 휠체어에 잠금 장치를 잠궈서 어르신이 휠체어가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발받침대를 접습니다. 발받침대를 접어서 발을 바닥에 딱 닿게 합니다. 그런 다음 한쪽이 이제 편마비이기 때문에 이 오른쪽 편마비잖아요. 오른쪽 편마비이기 때문에 일어서기 전에 우리 대상자의 오른쪽에서 어깨와 몸통을 먼저 지지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 건강한 팔로, 건강한 팔이 왼쪽이니까 팔로 먼저 바닥을 짚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리에 힘을 주어서 바닥에 내려앉게 하는 방법으로 이동시키면 되겠습니다. 61번 휠체어에 타고 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로 옮기는 순서는 네, 정답은 5번 나가라다마가 되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60번 문제와도 흡사한데요. 이번에는 휠체어, 이렇게 휠체어에 타고 있는 어르신을 침대로 옮기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기는 방법,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른쪽 편마비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보겠습니다. 먼저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휠체어를 침대 쪽에 붙여야 되겠죠. 그런 다음 붙이는데 이렇게 침대와 30에서 40도로 비스듬히 놓게 됩니다. 그런 다음 휠체어가 움직이지 않도록 이렇게 잠금 장치를 잠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려야 하니까 발 받침대를 올려놓고요. 그런 다음에 대상자의 발이 바닥을 지지하게 합니다. 바닥을 지지해야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기니까 지지하게 한 다음에 오른쪽이 편마비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대상자의 오른쪽 무릎을 우리 요양보 선생님께서 눌러주셔야 됩니다. 편마비이기 때문에 오른쪽 무릎에 힘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요양보 선생님들께서 오른쪽 무릎을 눌러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일으켜 세워서 방향을 바꾼 다음에 건강한 쪽 손으로, 건강한 쪽 손, 여기 왼쪽 손으로, 왼쪽 손으로 침대를 잡게 한 후에 침대에 앉히시면 되겠습니다. 62번 다음 그림과 같은 접이식 보행기를 사용하는 편마비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서서 지지한다. 2. 보행기를 한 번에 멀리 이동하게 한다. 3. 접이식 보행기를 펼친 후 잠김 버튼을 채운다. 4. 건강한 다리를 보행기와 함께 이동하게 한다. 5. 팔꿈치가 약 90도로 구부러지는 높이로 조절한다. 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접이식 보행기죠. 이 접이식 보행기를 사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문제가 편마비입니다. 이렇게 편마비 대상자일 때 이동식 접이식 보행기를 사용해서 이동하는 건데요. 일단은 접이식 보행기를 펼친 후에 여기 요 잠금 장치, 요게 잠금 장치인데요. 잠금 장치 버튼을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서 서서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의 뒤쪽에서 약간 뒤쪽 비스듬히 서서 대상자를 돕습니다. 그리고 보행기를 한 번에 멀리 이동하기보다는 한 발씩 한 걸음씩 이동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건강한 다리를 보행기와 함께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편마비가 있는 대상자는 편마비가 있는 다리와 보행기를 함께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팔꿈치가 90도가 아니라 약 30도 정도로 구부러지는 높이로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63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로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은 네, 그림 보시면 네, 정답은 5번 간이병기가 되겠습니다. 복지용구 급여는 대여할 수 있는 게 있고 구입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63번의 문제는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인데요. 주로 구입하는 품목들은 이렇게 간이병기처럼 작고 가볍고 네, 가격이 조금 저렴한 그런 부분 품목들이 구입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이고요. 이렇게 침대, 배외 감정 매트, 목욕 리프트, 휠체어 이런 것처럼 좀 무겁고 크기가 크고 가격이 좀 많이 나가는 품목들은 주로 대여 품목에 해당되겠습니다. 64번 복지용구 중에서 요실금 팬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에게 적합하다. 2. 요실금 팬티는 여성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3. 사용한 팬티는 모아서 한꺼번에 세탁한다. 4. 자주 세탁이 불가능한 대상자에게 적합하다. 5. 흡수 소재 부착형은 흘림량이 적은 대상자가 사용한다. 네, 정답은 5번이 맞습니다. 요실금 팬티는 여기 요실금 팬티에 관한 문제인데요. 요실금 팬티는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가 아니라 기저귀를 사용하고 싶지 않은 그런 대상자에게 적합하고요. 요실금 팬티는 여성용도 있고 남성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한 팬티는 한꺼번에 세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바로 세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세탁이 가능한 요실금 팬티는 세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탁이 가능한 대상자에게 적합합니다. 65번 음식 조리 시 나트륨을 줄이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음식이 뜨거울 때 간을 맞춘다. 2. 두부와 햄, 어묵은 그대로 사용한다. 3. 나물류는 먹기 직전에 묻혀서 제공한다. 4. 국은 국물 위주로 큰 그릇에 제공한다. 5. 멸치, 다시마보다 소금과 간장으로 만든 육수를 사용한다. 정답은 3번 나물류는 먹기 직전에 묻혀서 제공하는 것이 맞습니다. 음식이 뜨거울 때 간을 맞추게 되면 간이 잘 맞지 않습니다. 음식의 온도가 높으면 짠맛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약간 식은 후에 간을 맞추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부, 햄 이런 것들은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국은 이 국물에는 오히려 나트륨이 많기 때문에 국물 위주가 아니라 건더기 위주로 제공하시면 되겠고요. 소금과 간장으로 만든 육수보다는 여기 멸치와 다시마로 만든 육수를 사용하시는 것이 나트륨을 줄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66번 변비를 호소하는 재가 대상자에게 도움이 되는 음식은 1. 흰쌀밥을 제공한다. 2. 견과류 섭취를 제한한다. 3. 음식 섭취를 제한한다. 4.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5. 사과 샐러드를 제공한다. 네, 정답은 사과 샐러드를 제공한다가 맞습니다. 변비를 호소할 경우에는 이렇게 샐러드처럼 이런 샐러드를 제공하시는 게 좋겠고요. 여기 흰쌀밥 이렇게 이왕이면 흰쌀밥보다는 잡곡밥을 제공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 견과류, 음식 섭취, 수분 섭취 이런 것들은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음식을 너무 섭취하지 않아도 변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67번 대상자의 침구류 선택 시 고려사항을 옳게 연결한 것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3번 베개, 열에 강하고 촉감이 좋은 것이 맞습니다. 옳게 연결한 것이고요. 자, 이불은 두껍고 무거운 것보다는 가볍고 부드러운 것을 제공하셔야 되고요. 이불 커버는 거칠고 모직으로 된 것보다는 감촉이 좋은 면이 좋습니다. 그리고 베개는 맞았고 시트는 풀을 먹이고 재봉선이 있는 것은 오히려 욕창을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고요. 매트리스는 푹신한 것이 아니라 단단하고 또 습기를 흡수하는 것이 아닌 습기를 배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맞게 되겠습니다. 68번 다음 그림의 세탁 표시에 따른 세탁 방법을 옳게 설명한 것은 1. 그늘에서 건조함 2. 손으로 약하게 짬 3. 드라이 클리닝 불가함 4. 세탁기에서 짜면 안됨 5. 염소계 표백제를 적게 사용함 네, 정답은 손으로 약하게 짬입니다. 여기 약하게 라는 표현이 있고요. 이런 표시는 이렇게
짠다. 예, 이런 표시죠. 그래서 약하게 짜야 된다라는 세탁 방법입니다. 69번 당뇨병 대상자와 함께 외출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당뇨약과 사탕을 챙겨 나간다. 2. 주치의에게 외출 목적을 알린다. 3. 대상자의 주민등록 등본을 준비한다. 4. 복용하는 약은 외출을 마친 후에 복용하게 한다. 5. 미미한 대상자의 상태 변화는 기관장에게 보고하지 않는다. 네, 옳은 방법은 1번 당뇨약과 사탕을 챙겨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병 대상자이기 때문에 저혈당을 예방하기 위해서 약과 사탕을 챙겨 나가시는 게 옳은 방법입니다. 70번 제가 대상자의 주거 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은 1. 얼굴을 비추도록 조명을 설치한다. 2. 다리 간격이 넓은 식탁을 사용한다. 3. 거실과 방이 구분되도록 문턱을 설치한다. 4. 사용하기 편하도록 깊은 욕조를 선택한다. 5. 열고 닫기 편하도록 둥근형 문고리를 설치한다. 네,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은 2번 다리 간격이 넓은 식탁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명은 얼굴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현관 밖이나 발밑을 비추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모든 집에는 문턱을 설치하시면 낙상되기 때문에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문턱을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욕조는 깊은 욕조보다는 낮은 욕조가 사용하기 편하고요. 그리고 문고리는 둥근형이 아니라 막대형으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71번 치매 노인의 생활환경 지침 중 생활의 지속성을 위한 지원 방법은 1. 만남을 유도하는 공간을 만든다. 2. 익숙한 생활 방식대로 살 수 있게 한다. 3. 방에서 개인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한다. 4. 적절한 간접 조명 등으로 시각적 자극을 제공한다. 5. 머무르고 싶은 공간을 자신이 선택할 수 있게 한다. 네, 정답은 2번 익숙한 생활 방식대로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생활의 지속성을 위한 방법입니다. 치매 노인의 환경 지침은 총 8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생활의 지속성을 위한 방법은 내가 대상자가 익숙한 생활 방식대로 살 수 있게 지원을 해주고 또 사진이나 개인 물품 등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다움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가정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생활의 지속성을 위한 지원 방법입니다. 72번 치매 대상자가 배뇨 조절이 안 되어 소변을 옷에 지렸을 때 대처 방법은 1. 기저귀를 채워준다. 2. 옷을 갈아입히고 안정시킨다. 3. 1시간마다 이동 변기를 대어준다. 4. 즉시 창문을 열어 냄새를 제거한다. 5. 자존감을 지켜주기 위해 모르는 척한다. 네, 정답은 2번 옷을 갈아입히고 안정을 시킨다가 맞습니다. 소변을 옷에 지렸다면 비난하거나 화내지 않고 차분하게 빨리 그 즉시 옷을 갈아입히시는 게 좋습니다. 네, 73번 보겠습니다.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음식의 온도를 직접 확인하게 한다. 2. 그릇의 크기를 달리하여 식사량을 조절한다. 3. 식탁에 먼저 앉힌 다음에 음식을 차려준다. 4. 식사 중에 좋아하는 가요 프로그램을 보여준다. 5. 여러 종류의 음식을 내어놓아 선택해서 먹게 한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릇의 크기를 달리하여 식사량을 조절하는 것이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음식의 온도를 직접 확인하게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음식을 차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식탁에 앉게 하셔야 되고요. 식사 중에 좋아하는 가요 프로그램을 보여주면 오히려 식사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 종류의 음식을 내어놓아 선택해서 먹게 하는 것은 오히려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74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반응은 치매 대상자 어제는 목걸이를 가져가더니 오늘은 금반지를 훔쳐갔어. 도대체 누구야? 1. 어르신 생각에는 누가 훔쳐간 것 같으세요? 2. 어르신 자꾸 남을 의심하시면 안 돼요. 3. 어르신 서랍장에 있는지 함께 찾아봐요. 4. 금반지와 목걸이가 어떤 모양이에요? 5. 아드님께 더 예쁜 것으로 사오라고 할게요.
네, 정답은 3번. 어르신 서랍장에 있는지 함께 찾아봐요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잃어버린 물건에 대한 의심을 부정하거나 설득하지 말고 함께 이렇게 찾아보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에 동일한 물건을 자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경우에는 같은 물건을 준비해 두었다가 잃어버렸다고 할 때 대상자가 물건을 찾도록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서랍장에 있는지 함께 찾아보자고 말씀해 주시는 게 적절한 반응이 되겠습니다. 75번. 야간 근무 시 치매 대상자가 바지를 내리며 같이 잠을 자자고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못 들은 척하며 대꾸하지 않는다. 2. 왜 저랑 자고 싶으세요? 라고 말한다. 3. 그런 말씀을 하시면 좋아하는 사탕을 안 드릴 거예요. 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4. 먼저 가서 주무세요. 하고 하던 일을 계속한다. 5. 많이 외로우신가 봐요. 라며 다독여준다. 네, 정답은 3번. 그런 말씀을 하시면 좋아하는 사탕을 안 드릴 거예요.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이제 치매 대상자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을 하고, 우리 이런 치매 대상자가 노출증이 있을 경우에는 노출증을 감수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제한, 이렇게 사탕을 드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적절한 제한 또는 적절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셔서 대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76번. 치매 대상자가 김치전을 부치겠다고 고집을 부릴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 그러시면 제가 센터장님한테 혼나요. 2. 왜 갑자기 김치전이 생각나셨어요? 3. 부침가루를 사러 함께 가게에 가요. 4.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시는군요. 한번 해보세요. 5. 김치전이 생각나는 것을 보니 오늘 비가 오려나 봐요. 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여기도 이제 치매 대상자가 김치전을 부치겠다고 고집을 부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적절한 반응인 건데요. 이렇게 부침가루를 같이 사러 가자, 함께 가자라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밖에 만약에 정말 나갔다면 혹시 또 어르신이 김치전을 부치겠다고 하는 생각이 사라지고 또 다른 곳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가자고 주의를 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7번. 치매 대상자의 병원 방문을 도울 때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치매 대상자가 치매 환자임을 인식시킨다. 2. 대상자가 요청하기 전에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3. 대상자가 방문 이유를 알고 있는지 질문하여 확인한다. 4. 병원에서 검사 후 진료받고 약을 탈 것이라고 설명한다. 5. 치매 정도가 심해졌을 수도 있다고 분명하게 말해둔다. 네, 정답은 2번. 네, 대상자가 요청하기 전에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요 치매 대상자인 것을 선생님들이 꼭 확인을 하시고요. 치매 대상자인 경우에 여기 검사 후에 진료받고 약 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를 주는 것은 오히려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치매 정도가 심해졌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은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판단하시면 안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좋은 방법은 2번이 되겠습니다. 78번. 경증 인지기능 장애 대상자와 다음 활동을 할 때 향상될 수 있는 것은 디귿으로 시작되는 단어 많이 말하기, 생선 가게에서 살 수 있는 생선 이름 대기, 1. 진압력, 2. 목소리 크기, 3. 창의적 사고력, 4. 언어의 유창성, 5. 시공간 구별 능력. 네, 정답은 4번 언어의 유창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단어를 많이 말하거나 생선 이름을 대거나 이런 것들은 언어의 유창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79번. 식사를 하던 대상자가 갑자기 목을 움켜잡으며 비정상적인 숨소리를 낼 때 대처 방법은 1.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한다. 2. 손가락을 입에 넣어 구토시킨다. 3. 평평한 바닥에 눕히고 머리를 뒤로 젖힌다. 4. 옷의 단추를 풀어주고 심호흡을 하게 한다. 5. 대상자를 뒤에서 안아 배꼽과 명치 사이 중간 부위를 후상방으로 밀어 올린다. 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럴 경우 이 부분이 목을 움켜 잡으며 비정상적인 숨소리를 내는 때는 이제 이게
질식이 되겠죠. 이렇게 질식이 있을 때는 여기 배꼽과 명질 사이 중간 부위를 후상방으로 밀어 올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임리히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식이 되어 있을 때는 하임리히법으로 대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80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방법은 1. 일반인 구조자는 인공호흡만 실시한다. 2. 분당 30회의 속도로 천천히 가슴 압박을 한다. 3. 몸에 힘을 뺀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가슴 압박을 한다. 4.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이면 대상자를 옆으로 눕힌다. 5. 호흡이 있는지 얼굴과 가슴을 10초 이내로 관찰한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마지막 이렇게 심폐소생술 하는 문제는 꼭 나오는데요. 일반인 구조자는 인공호흡만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호흡과 가슴 압박을 다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슴 압박은 분당 30회가 아니라 분당 100에서 120회 정도 속도로 빠르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몸에 힘을 뺀 상태가 아니라 체중을 실어서 손바닥으로 가슴 압박을 하셔야 되고요.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이면 대상자를 옆으로 눕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가슴 압박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슴 압박을 하기 전에 의식을 잃고 사람이 쓰러져 있다면 호흡이 있는지 얼굴 그리고 가슴을 관찰을 해서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하시고 심폐소생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양보호사 시험 요양쌤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